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치매라는 병을 핑계 삼아 시어머니를 서서히 굶겨 죽이려 했던 며느리의 잔혹한 계획과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한 노인의 처절한 생존기입니다. 거실 너머로 들려오는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이명처럼 제 고막을 사정없이 찔러오더군요. 며느리 수진이가 그토록 공들여 준비해온 자선 바자회라는 이름의 사교 파티가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죠. 값비싼 명품 원피스를 휘감고 우아하게 찻잔을 기울이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제가 지난 수개월간 단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환하고 자애로운 미소가 걸려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며느리를 향해 집안의 품격이 남다르다거나 어쩌면 이렇게 고상할 수 있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며느리는 그 달콤한 찬사에 취해 겸손한 척 고개를 숙이며 가식적인 몸짓으로 그들의 호감을 사고 있었죠. 그 기름지고 매끄러운 목소리가 거실을 휘감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터져나오려는 신음을 삼키느라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부여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마디가 쑤셔왔지만 지금 느끼는 육체의 고통은 제 가슴을 난도질하는 배신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 쟁반 위에는 방금 전 며느리가 마치 사육하는 짐승에게 먹이를 던져주듯 제 방에 밀어넣고 간 시퍼런 곰팡이가 핀 밥과 쉰내가 진동하는 국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거든요. 사람이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나 다름없는 그 역겨운 덩어리를 내려다보며 저는 비로소 마지막 결심을 굳히게 되더군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잃을 것도 없다는 처절한 깨달음이 제 심장을 차갑게 식혔기 때문이죠.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내 손으로 끊어내야겠다고, 내 존엄을 짓밟은 자에게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치욕을 되돌려주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을 열고 거실로 한 발짝 내디뎠을 때 화사하게 웃고 있던 며느리의 시선이 저와 허공에서 얽혔죠.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산산이 조각나고 그 자리에 당혹감과 불쾌함이 뒤섞인 검은 감정이 떠오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왜 나오셨냐며, 방에 쥐 죽은 듯 처박혀 있으라 하지 않았냐며 눈빛으로 저를 찍어 누르는 그녀의 초조함이 오히려 제게는 통쾌한 희열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그 흉물스러운 쟁반을 그녀가 서 있는 테이블 앞으로 들이밀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마치 사형대로 향하는 집행관처럼 말입니다. 거실의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모든 시선이 제게 쏠린 그 찰나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쟁반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의 위선적인 평화를 갈기갈기 찢어발겼더군요. 밥그릇이 산산조각 나며 그 안에 담겨있던 곰팡이 핀 밥알과 쉰내나는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아끼던 명품 원피스 위로 오물이 튀었고 향수 냄새가 가득하던 거실에는 순식간에 역겨운 악취가 퍼져나갔죠. 저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만큼은 활화산처럼 토해내며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다들 이 참상을 똑똑히 보라고. 이것이 바로 고상한 척하는 며느리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에게 대접하는 특제 보양식이라며 절규했네요. 학부모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오물을 뒤집어 쓴 며느리는 마치 돌처럼 굳어버린 채 꼼짝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녀가 그토록 목숨처럼 지키고 싶어 했던 품위와 명예가 썩은 밥알과 함께 바닥에 나뒹구는 순간이었죠. 저는 주머니 속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112를 눌러놓은 폴더폰의 통화 버튼을 힘주어 눌렀죠. 이것으로 며느리의 거짓된 가면을 벗기고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그녀의 잔혹한 만행을 세상에 고발하려 합니다. 이제 그 기막힌 사연의 대가를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이 끔찍한 일이 시작되기 전 바로 그 병원을 다녀온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병원에서 초기 치매라는 진단을 받아들었던 그날, 병원 문을 나서는 제 뺨에 닿은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은 아직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꾸준한 약물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어찌 보면 희망적일 수도 있는 소견을 내놓으셨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마치 시한부 선고처럼 들려오더군요. 돋보기 너머로 저를 바라보던 의사의 건조한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평생을 기사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불과 씨름하며 땀방울 하나하나를 정직하게 밥그릇에 담아 수많은 손님의 줄인 배를 채워주는 낙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밥그릇 하나 챙기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서러웠기 때문이죠. 먼저 떠난 남편과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그 식당 건물 2층, 낡았지만 우리 부부의 땀 냄새가 배어있는 그 집에서 홀로 늙어가던 저에게 치매라는 불청객은 너무나 가혹하게 제 남은 존엄을 위협하고 있었으니까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 동현이와 며느리 수진이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따뜻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특히 평소에는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비치며 의례적인 인사만 건네던 며느리가 제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일 때는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며 10년 묵은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네요. 그녀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진심이라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 당장 짐을 싸서 자신들의 아파트로 가자는 며느리의 간곡한 청은 10년 넘게 묵혀왔던 고부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따스한 손길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들 역시 아내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야 효자 노릇을 제대로 하겠다는 듯 듬직한 표정을 지어 보이더군요. 저는 그때 며느리의 눈물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탐욕의 칼날을 보지 못한 채 그저 말년에 늦복이 터져 효부를 얻었다고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정들었던 식당 운영권을 아들 부부에게 넘기고 평생의 추억과 남편의 숨결이 깃든 2층 집을 떠나 며느리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싸면서 남편의 사진 액자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서성거렸던 기억이 나네요. 며느리는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식당 관리도 자신이 야무지게 하겠다며 안심시켰고 남양의 넓고 깨끗한 방을 내어주며 편안히 지내시라고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사 첫날 저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 앞에서 저는 마음속 깊이 안도했죠. 숟가락을 드는 손이 가볍게 떨릴 정도로 감격스러웠거든요. 이제 남은 여생은 아들 내외와 손주 재롱을 보며 험한 세상 일은 잊고 편안하게 늙어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안은 단 하룻밤의 꿈처럼 허망하고 비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자마자 며느리가 들고 온 아침상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숟가락을 드는 순간부터
무언가 지독하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네요. 국에서는 코를 찌르는 시큼한 쉰내가 진동했고 밥알은 누렇게 변색되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숟가락으로 밥을 떴을 때 느껴지던 그 딱딱하고 이질적인 감촉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음식 맛이 이상하다고, 혹시 상한 것이 아니냐고 애둘러 표현했죠.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정색을 하며 제게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미각이 이상해지신 거라고, 자신이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비싼 유기농 식단인데 투정 부리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날 보여주었던 따뜻함은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가시만이 돋쳐 있었죠. 순간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죠. 정말 내 병 때문에 멀쩡한 음식을 상한 것으로 느끼는 걸까? 의구심이 독버섯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랐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치매 증상 중에 감각 이상이나 미각 변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제 혀를 의심하고 며느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겨운 냄새를 참아가며 억지로 밥을 목구멍으로 밀어넣는 동안 속에서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며느리의 정성을 무시하는 까탈스럽고 못된 시어머니가 되기 싫어 눈을 질끈 감고 꾹 참아냈던 겁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고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비릿한 맛이 올라왔지만 물로 억지로 삼켜야 했죠. 내가 정말 늙고 병들어 감각마저 잃어버린, 가족에게 짐만 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스스로를 향한 끔찍한 자괴감이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점심때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반찬에서는 여전히 쉰내가 진동했고 밥은 씹을 수 없을 만큼 딱딱했거든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 아들이 퇴근하자 식탁 위 풍경은 마법처럼 바뀌어 있더군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표정은 천사처럼 변했고 주방에서는 갓 지은 밥 냄새가 고소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신선한 반찬들이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져 있었으며 며느리는 세상 둘도 없는 상냥한 미소로 남편을 맞이했죠. 낮에 제가 먹었던 그 쓰레기 같은 음식들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오늘 식사는 어떠셨냐고 물었을 때 저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네요. 며느리가 지켜보는 앞에서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 잘 챙겨줬다고 거짓말을 하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켜야 했으니까요. 제 거짓말에 며느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보았을 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죠. 그날 밤 저는 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린 채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배가 쥐어짜듯 아파 변기를 붙잡고 끙끙 앓으면서도 이것이 상한 음식 때문인지 아니면 내 병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어 괴롭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미친 것이기를 바랄 정도로 현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진단서에 적힌 초기 치매라는 네 글자가 저를 꼼짝 못하게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노인네가 되어버린 자신을 탓하며 오히려 며느리를 의심했던 제 마음을 반성하기까지 했죠. 캄캄한 밤 홀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고 대담하게 변해갔습니다. 아들이 없는 낮 시간에는 어김없이 식은 밥과 상한 반찬이 나왔고 제가 조금이라도 냄새가 난다고 하면 또 치매 타령이냐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죠.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귀찮음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거울 속 제 얼굴은 퀭하게 야위어 갔습니다. 아들이 살이 빠진 것 같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자 며느리는 재빨리 끼어들어 어머니가 입맛이 없으셔서 그렇다며 치매 증상 중 하나라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연기를 능청스럽게 펼치더군요.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억지로라도 드시라고 당부했지만 저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완벽한 연기 앞에서 저는 점점 입을 다물고 고립되어가는 무력하고 초라한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옥불 위를 걷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죠. 그날 점심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식탁 위에 툭 던져놓고 간 밥공기를 들여다보던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밥그릇 바닥 쪽에 시퍼렇고 검은 곰팡이가 솜털처럼 피어올라 있었던 겁니다. 밥알 사이사이에 핀 그 흉측하고 독한 곰팡이를 보는 순간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숨이 턱 막혀오더군요.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 상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먹지 못할 것을 알고도 준 악의적인 행동, 아니 저를 향한 살인 미수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곰팡이의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자 지난 한 달간 겪었던 수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떨리는 손으로 밥공기를 들고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죠. 곰팡이가 피어 있다며 이걸 어떻게 먹느냐며 눈물로 호소하는 제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가와서는 비웃음을 날리더군요. 그까짓 거 좀 떼고 드시면 되지. 유난을 떤다며 치매 걸린 노인네가 별걸 다 트집 잡는다는 투로 쏘아붙이고는 획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차갑고 매정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네요. 며느리는 저를 시어머니는커녕 생명 존중을 받아야 할 인간으로조차 취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저는 그저 빨리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 혹은 귀찮은 짐짝에 불과했으니까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만 독이 퍼졌을지도 모를 밥을 입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것 같은 허기를 참으며 그날 점심을 꼬박 굶고 저녁에 아들이 퇴근하기만을 학수고대했죠.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릴 정도로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마침내 현관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용기를 내어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곰팡이 핀 밥을 주었다고 엄마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죠.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제 마지막 기대마저 처참하게 무너뜨리더군요.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또 시작이시냐고 아내가 엄마 챙기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오히려 저를 타박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들의 눈빛에서 읽히는 것은 걱정이 아니라 피로감과 불신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밥 투정할 때마다 따뜻한 밥 새로 지어 먹이며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속으로 삼킨 말이 목구멍을 타고 뜨겁게 넘어왔죠. 옆에서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한 피해자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피해망상이 심해져서 멀쩡한 밥을 곰팡이 밥이라고 우기며 바닥에 패대기 쳤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죠. 아들은 지친 표정으로 제발 아내 좀 그만 괴롭히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억울함에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아들마저 저를 거짓말쟁이 치매 노인으로 낙인 찍어버린 셈이죠. 세상 천지에 나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아들이 사라지자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제게 다가와 싸늘한 눈빛으로 경고했네요. 앞으로 조심하라고 괜히 남편한테 헛소리했다가는 국물도 없을 줄 알라며 으름장을 놓더군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악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밖에서 배회하다 사고라도 칠까봐 걱정된다는 핑계로 외출할 때마다 현관문을 밖에서 잠가버리기 시작했죠. 집안에 갇힌 저는 밖으로 나갈 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철저한 감금 상태가 되었지요.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유일한 소통 수단이었던 전화기마저 며느리가 압수해가 버려 외부와의 연결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저는 감옥 아닌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던 어느 날 저는 극심한 허기에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주방을 뒤졌지만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더군요. 냉장고에는 굵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찬장에는 텅 빈 그릇들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말라비틀어져 딱딱해진 식빵 한 조각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요. 저는 그 빵 조각이라도 감사하며 물에 적셔 겨우겨우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빵이 물에 불어 흐물흐물해지는 것을 느끼며 제 처지도 이 빵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네요. 며느리가 돌아와 빵 한 봉지를 던져주며 밥은 무슨 노인네가 빵이나 먹으라고 비아냥거릴 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단순히 저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말려 죽이려 한다는 것을요. 밤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은밀한 통화 소리는 제 공포를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늦은 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는 소름 끼치는 사리가 가득했죠. 친정 오빠라는 사람과 통화하며 노인네가 거의 다 되었으니 조만간 요양병원에 처박아 버리면 건물은 우리 것이라고 원장한테 리베이트 좀 챙겨달라고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 건물만 팔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는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과 공모하여 제 건물을 가로채고 저를 강제로 입원시켜 평생 꺼내주지 않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요양원에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 불 보듯 뻔했으니까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이미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달 만에 10kg 넘게 빠진 앙상한 몸, 해골처럼 퀭하게 들어간 눈동자, 윤기를 잃고 푸석해진 피부가 눈에 들어왔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런 것인가 싶어 억울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눈보라치는 겨울에도 새벽 시장을 오가며 피땀 흘려 일군 식당을 저런 페르나들에게 뺏길 수는 없잖아요. 저는 잇몸에서 피가 나도록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내 발로 걸어나가 저 악마 같은 년의 죄를 세상에 알리겠노라고, 내 존엄은 내 스스로 지키겠노라고 말입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희망은 식당 주방장 이 씨였습니다.
2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내온 그라면 저를 도와줄 것이라 믿었거든요. 며느리가 쓰레기를 버리러 잠시 문을 연 틈을 타 저는 맨발로 뛰쳐나가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보도블록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네요. 동전도 없이 수신자 부담 버튼을 누르고 떨리는 손으로 이 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지더군요. 제발 받아달라고, 제발 내 전화를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둑이 터지듯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주방장, 나 좀 살려달라고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입니다. 수화기를 붙들고 주저앉은 제 목소리에 이 씨의 다급하고 놀란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씨는 제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얇은 옷 하나만 걸친 채 덜덜 떨고 있는 저를 발견한 그의 눈이 튀어나올 듯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식당 카운터에 앉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하던 사장님이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서 있으니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이 씨는 겉옷을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근처 찻집 구석진 자리에 앉아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마시며 저는 그동안 겪었던 지옥 같은 일들을 빠짐없이 털어놓았죠. 곰팡이 핀 밥, 굶주림, 감금, 그리고 며느리의 끔찍한 음모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 씨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고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찻잔을 쥔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이 씨는 이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증거 하나 없이 경찰서에 가봤자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세우면 그만일 테니까요. 오히려 다시 집으로 끌려가 더 심한 꼴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제게는 며느리의 악행을 입증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거든요. 이 씨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비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증거를 만들자고 자신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돕겠다고 약속해 주었네요. 그의 굳건한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며칠 뒤 이 씨는 식재료 배달을 핑계로 며느리 몰래 집에 들러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손가락만한 초소형 녹음기였지요. 옷 속에 숨겨두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간단한 조작법을 익히며 저는 이것이 제 목숨줄이자 며느리를 심판할 서슬퍼런 칼날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녹음기를 속옷 안쪽에 숨기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와 단둘이 있을 때마다 옷 속에 손을 넣어 녹음기를 켰습니다. 냄새나는 노인네, 빨리 좀 죽지 왜 안 죽느냐며 저주를 퍼붓는 목소리, 밥 먹고 싶으면 조용히 하라며 쉰 밥을 억지로 먹이는 소리들이 고스란히 테이프에 담겼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다시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저는 이 모든 고통을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치욕스러움에 몸이 떨려왔지만 훗날의 복수를 위해 입술을 깨물며 견뎠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가져다 준 곰팡이 핀 밥상도 치우지 않고 방 한 구석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비닐봉지로 꽁꽁 싸매어 두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썩은 내가 진동하고 벌레가 꼬였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며느리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물이었기에 저는 그 역겨운 냄새를 친구 삼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친정 오빠와 통화하는 결정적인 내용이 포착되었네요. 요양병원 원장과 얘기가 다 끝났으니 다음 주에 앰뷸런스를 불러 강제 입원시킬 거라고. 입원 동의서는 아들이 이미 썼고 건물명의 이전은 시간 문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행동에 옮기기 전에 제가 먼저 선수를 쳐야 했습니다. 이 씨에게 다시 몰래 연락해 상황을 알리자 그는 며느리가 주최한다는 자선 바자회 날을 거사일로 잡자고 제안했습니다. 동네 유지들과 학부모들이 모이는 그 화려한 자리에서 며느리의 위선을 벗겨내고 경찰을 부르자는 계획이었지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녀의 추악한 실체를 폭로한다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테니까요. 이 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라고 말이죠. 며느리는 바자회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집안 곳곳을 윤이 나게 닦고 화려한 꽃으로 장식하며 손님들에게 보여줄 완벽한 사모님 연기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값비싼 크리스털 꽃병을 닦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소름 끼치도록 평온하더군요. 저에게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새 옷을 던져주며 손님들 오시면 절대 방에서 나오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있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도 특식을 드셔야 하지 않겠냐며 비릿한 미소를 짓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네요. 그날 며느리가 제게 줄 특식이 무엇일지를요. 그것은 또다시 곰팡이와 쉰내가 진동하는 쓰레기 밥상일 것이 뻔했으니까요. 결전의 전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제 마음속에서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녹음기에 담긴 파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숨겨두었던 곰팡이 밥상을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비록 야위고 초췌했지만 눈동자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벗어나 짓밟힌 제 존엄을 되찾고 며느리의 죄를 만천하에 고발할 것입니다. 이 씨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그는 오후 2시 정각에 경찰과 함께 집 현관 앞에서 대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힘내시라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의 응원 한마디가 제게 천군만마와도 같은 용기를 주더군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일이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내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바자회 당일 아침, 집안은 잔치집처럼 분주했습니다. 며느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꽃단장을 하고 거실 테이블에는 고급스러운 다과와 찻잔을 세팅하느라 엉덩이를 붙일 새가 없었죠. 명품 원피스로 한껏 멋을 낸 며느리는 현관벨이 울릴 때마다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누추하지만 편하게 즐기다 가시라며 고상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그녀의 모습은 제 방 문틈으로 보기에 너무나 가증스러워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죠. 가면을 쓴 악마가 있다면 바로 저런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거실을 가득 채운 웃음소리가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며느리가 쟁반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상대로였죠. 손님들 계시니까 조용히 드시라며 내려놓고 간
쟁반 위에는 시큼한 쉰내가 코를 찌르는 비빔밥 그릇이 놓여 있더군요. 밥알 사이사이에는 며칠은 묵은 듯한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반찬들은 말라비틀어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었지만 며느리는 저를 벌레 보듯 힐끗 쳐다보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들어 올렸네요. 이 썩어 빠진 밥상이 오늘 그녀의 견고한 가면을 산산조각 낼 무기가 될 테니까요. 쟁반을 든 손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거실에서는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은 며느리의 인테리어 감각과 음식 솜씨를 칭찬하느라 입이 마를 새가 없었고 며느리는 그 칭찬을 즐기며 파티의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었지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쟁반을 가슴 높이로 쳐들고 뚜벅뚜벅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에 맞춰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더군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네요.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거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며느리는 찻잔을 들던 손을 멈추고 당혹감에 눈을 크게 떴지요. 왜 나오셨냐고, 제가 방에 계시라고 하지 않았냐고 눈으로 욕을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막아서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들의 시선이 저와 쟁반에 꽂히는 것을 느끼며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 고상한 회장 며느리가 치매 시어머니한테 대접하는 점심상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제 목소리는 한과 분노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제 외침이 끝남과 동시에 저는 쟁반을 며느리의 면전으로 내던졌습니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고 곰팡이 핀 밥알과 쉰내 나는 국물이 폭탄처럼 사방으로 튀었네요. 며느리의 비싼 원피스는 순식간에 오물로 얼룩졌고 그녀의 얼굴에도 밥풀이 덕지덕지 묻었습니다.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학부모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지요. 오물의 역겨운 냄새가 향수 냄새를 덮어버리며 거실을 가득 채우더군요. 며느리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며 노망나신 거냐며 저를 미치광이 취급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며느리의 걸걸한 욕설이 생생하게 터져 나왔네요. 냄새나는 노인네, 빨리 좀 죽지 왜 안 죽느냐는 저주, 밥 먹고 싶으면 닥치고 있으라는 적나라한 폭언이 거실 가득 울려 퍼지자 학부모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녹음기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저는 잽싸게 몸을 피하며 다음 파일을 재생했죠. 요양병원 원장과 얘기가 끝났으니 다음 주에 강제 입원시키고 건물 명의를 이전하면 된다는 친정 오빠와의 통화 내용이 흘러나오자 거실은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세상에 저게 사람이냐고 회장님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다며 웅성거렸습니다. 며느리의 위선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이 씨와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경찰의 등장에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더군요. 저는 경찰관의 옷자락을 붙잡고 바닥에 널브러진 곰팡이 밥을 가리키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학대했다고, 굶기고 가두고 곰팡이 핀 밥을 먹이며 죽이려 했다고 절규했죠. 경찰관은 참혹한 현장을 확인하고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및 존속 학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는 말이 떨어지자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네요. 며느리는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라고, 저침의 노인네가 미쳐서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며 악을 썼지요. 그녀는 학부모들에게 도와달라는 듯 애원하는 눈길을 보냈지만 그 누구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멸과 혐오가 담긴 시선만이 그녀를 차갑게 찌를 뿐이었거든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퇴근한 아들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 수갑찬 아내를 보고 경악했지만 제가 들려준 녹음 파일과 눈앞에 펼쳐진 난장판 앞에서 그 역시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경찰차에 실려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학부모들은 혀를 찼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더니 속은 악마였다고,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런 짓을 할 수 있냐며 혀를 내둘렀네요. 며느리가 그토록 쌓아 올린 명성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추락했고 동네에는 그녀의 악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지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더라고요.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길고 고단했습니다. 차가운 조사실 의자에 앉아 진술을 하는 동안 몸이 떨려왔지만 이 씨가 곁에서 든든한 증인이 되어 주었네요.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곰팡이 핀 밥 사진, 그리고 의사가 작성해 준 심각한 영양실조 진단서는 며느리의 범죄를 입증하기에 차고도 넘쳤습니다. 형사님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고 분노할 정도였으니까요. 며느리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변명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에 넘겨졌죠. 법정에서 저는 증인석에 앉아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을 덤덤히 증언했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재생했을 때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수의를 입고 피고석에 앉은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씨 역시 증인으로 나와 제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든 정황과 며느리가 식당 수익을 가로채려 했던 사실들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판사는 며느리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억울하다며 절규하다 교도관들에게 끌려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이 길고도 외로운 싸움이 끝났음을 실감했네요. 가슴속에 맺혀있던 거대한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법정 복도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제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었죠. 그의 눈물은 뒤늦은 후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방관자가 아니라 공범이라고, 내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 넌 내 말을 묵살하고 아내 편만 들었지 않냐고 꾸짖었습니다. 너도 똑같은 놈이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쏘아붙였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네요. 아들은 그 후 며느리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며느리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여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정들었던 식당 건물을 정리하고 그 운영권은 평생 저를 위해 헌신해준 이 씨에게 넘겼습니다. 이 씨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고 저는 그가 식당을 그 누구보다 잘 꾸려나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자네라면 내 맛을 지켜줄 거라고 당부하자 이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죠. 그리고 저는 짐을 싸서 시설 좋기로 소문난 실버타운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당당하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사하던 날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가지와 남편의 사진뿐이었지만 제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만족스럽더군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또래 친구들을 사귀며 서로 위로하고 의지했고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매끼 대접받으며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노래 교실에 다니며 웃음을 되찾았네요. 며느리가 항소했다가 기각되었다는 소식, 감옥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바람결에 들려왔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죗값을, 저는 제 삶을 살 뿐이니까요. 가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참고만 있었다면 저는 지금쯤 차가운 땅 속에 누워 있거나 요양병원 침대에 손발이 묶인 채 짐승처럼 지내고 있었겠지요. 두렵고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싸운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제 존엄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지난날의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실버타운의 점심시간, 식당은 고소한 밥 냄새로 가득합니다. 저는 배식구 앞에 줄을 서서 제 차례를 기다리죠.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갓 지은 쌀밥이 식판에 담기고 구수한 된장국과 정갈한 반찬들이 그 옆을 채웁니다. 식판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아 숟가락으로 밥 한 술을 크게 떠서 입안에 넣으니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더군요. 곰팡이도 없고 쉰내도 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없이 소중한 밥 한 그릇. 입안에서 맴도는 밥 알의 단맛을 느끼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밥이 참 달다는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새어나오네요. 이 단순한 행복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던가요? 식사를 마치고 정원으로 나와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쬐고 있노라면 지난날의 악몽 같던 기억들도 서서히 흐려집니다.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가네요. 며느리는 지금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부디 그녀도 그곳에서나마 따뜻한 밥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미움조차 아까운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제 인생은 온전히 저의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기에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지네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남편에게 속삭입니다. 여보, 나 잘했지? 나 이제 정말 잘 살 거라고 당신도 그곳에서 편히 쉬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린 듯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밥 한 끼의 소중함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따뜻한 밥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밥 든든히 챙겨 드시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말 못할 아픔이나 억울한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털어놓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소리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저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저처럼 힘없는 노인도 해냈으니 여러분은 더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따뜻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